4개월 정도 12월에 탄핵이 되고 3월에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4개월 정도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근데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집주인들이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4개월은 저라도 버티죠. 나의 전 재산을 굳이 4개월 못 기다려서 파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24년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표시하려면 저는 계절이라고 표시하는데요. 날씨 변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2024년 1월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떨어졌다가 꽃 피고 봄이 올 때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3월, 4월, 5월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6월, 7월, 8월 폭등했죠.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000건이 넘었습니다. 9,200건이 돌파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연끌했던 2020년, 2021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에 10,000건을 넘었던 달이 단 2달 있었습니다. 그러면 9,000건이 이제 넘버 3에 해당이 되는 거죠. 2020년 이후에 넘버 3에 해당될 만큼 많은 거래량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 특징은 실수요자들이 샀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기보다는 무주택자들이 하나 사거나 1주택 가지신 분들이 팔고 갈아타기를 이제 많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7, 8, 9월 달, 8월까지 많이 올랐고요. 이제 9월부터 살짝 꺾이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시행하게 되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금이라든지 다른 규제를 하기에는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원래 7월에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9월로 2달 연기를 했다가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트리거가 됐다고 보는데, 당시 7월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5월, 6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DSR 2단계를 7월에 시행했어야 되는데 9월로 연기한다고 발표가 되니까 이제 불안 심리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했고요. 9월에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돼서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요. 한 가지 더 합니다.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장들을 부르죠. 야, 니들 좀 똑바로 좀 해야겠다. 지금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 못 내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관리 좀 해 라고 하는데, 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놨습니다. 문턱이 높아지게 되죠. 한마디로 우리 표정을 보자면 은행 표정이 무서워졌어요. 9월 이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에 이렇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대출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9월 이후로 무섭게 대출 받으면 안 돼. 가계부채 늘어나고 서울 집값 올라. 안 돼. 막아버립니다. 구매 능력이 감소되고, 사실은 이게 상승기, 집값이 막 올라가던 분위기 같으면 이렇게 대출 규제해도 그냥 올라가요. 왜?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규제가 들어와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그런 상승장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승장은 2015년에서 2021년 상승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2022년부터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 8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9월, 10월, 11월 거래량이 줄어들죠. 3,000건대로 줄어듭니다. 3,000건대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요즘 안 좋죠. 수출, 내수, 환율 모두 다 안 좋은데 11월에 뭐가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고금리 감달라 우려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트럼프 당선되기도 전에 이제 막 요동을 칩니다. 환율. 거기에 12월에 되니까 우리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게 되죠. 예상치 못했던 계엄, 탄핵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얼어붙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춥잖아요. 날씨가 추운 만큼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지방은 뭐 원래 얼어붙었으니까 좀 더 나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달리던 서울도 이제 멈췄습니다. 하락전환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보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산 같은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2025년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몇 가지 분석을 해봐야겠죠. 긍정의 요인도 있고 부정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의 요인이라고 본다면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특히 2026년, 20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7,000호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그러게 되면 매매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떨어지는 집값을 또 받쳐주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입주 물량 부족하다 전세 가격 올라갈 수도 있다. 거기에 이제 기준금리, 우리 2024년에 기준금리 12월에 미국이 또 전격적으로 한 번 더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피벗했죠. 2번 긴축해서 완화로 피벗해서 기준금리가 3%까지 내려왔는데 2025년에는 두세 차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 2.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두세 번 정도는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한 2.25에서 2.5% 정도 기준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도 내려오겠죠. 한두 번 정도는 대출금리가 안 내려갈 수는 있는데 3.5%에서 2.5나 2.25%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대출금리도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긍정의 요인,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되는데 또 부정의 요인들도 있죠. 부정의 요인을 보자면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7, 8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여전히 남아있고요. 사실 집값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2021년에 버블이 생겼는데 그 버블이 아직도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는 부분, 거기에 대출 규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인데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앞에 안개가 껴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진해야 될까요? 멈춰야죠. 다른 차들은 멈췄는데 나 혼자 안개를 뚫고 직진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빨리 가는 것보다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때까지는 모든 게 이제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은 조금 이따 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제거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반기에 제거가 된다면 하반기는 저는 받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대출금리 내려가고 입주 물량 부족하고 또 분양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반등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제거되지 않고 2025년 하반기까지 전이가 된다면 저는 6개월이 데드라인이라고 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 투자 심리는 이제 공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대로 내가 투자해서는 안 되겠어. 가지고 있는 집을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되면서 집값이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집주인들도 기다려 볼 거예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당연히 관망하게 되고요. 집주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는데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헐값에 급매물을 이렇게 팔고 싶진 않잖아요. 나의 전 재산을 어떻게든 버텨보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이게 안개가 거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2차 하락 가능성, 우리 1차 하락이 2022년 12월 2023년 1분기에 있었기 때문에 2차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상반기에 제거가 된다면 기존 예상처럼 하반기에는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 단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최근에 화두가 양극화이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2025년에도 여전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를 해보면 되거든요. 내가 집주인 입장도 되어보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도 되어봅니다. 그러면 먼저 매수자 입장이 되어볼까요? 집을 사야 되는 입장이 되어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굳이 지금 분위기에서 내가 이 불확실성이 많아진 상태에서 굳이 살 필요는 없겠죠? 일단 지켜보자. 떨어질 요인들도 충분히 있다. 경기도 좋지 않고 집값도 여전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자들은 기다려 볼 겁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이 되어보죠. 매도자 입장이 되어보면 매도자 마음은 어떨까요? 나의 전 재산인데 굳이 지금 분위기에서 급매물로 팔아야 될까? 우리가 기대감이 없으면 팔 거예요. 앞서서 기대감이라는 게 이제 긍정의 요인이죠. 2026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도 내려가고 분양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이 사이를 못 참고 안개감만 거치면 내가 밝은 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급매물로 팔아야 될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굳이 급매로 팔아야 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티는데 자 이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아파트 시장은. 그러면 우리가 과거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과거 우리가 탄핵이 지금까지 이제 3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2004년 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탄핵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헌재에서 안 됐죠. 2달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불인정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끝났고. 근데 이제 2004년 부동산 시장은 잠시 좀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 상승장 중에 잠깐 조정이 되는 시국이었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될 건 2016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데 좀 비슷한 점이 좀 많아요. 요즘 평행 이론이라고 해서 재밌는 이론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2016년에 뭐가 있었냐면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 그때 한국이 이제 8위 했고요. 2024년에 파리 올림픽도 한국이 이제 8위를 했다. 비슷하다. 이제 막 끼워 맞추는 거죠. 이제 뭐 재밌게 하려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 2016년에는 부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끼워 맞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야 될 건 이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2016년 11월에 당선이 되고 12월에 탄핵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 2024년 11월 또 트럼프가 돼요. 근데 12월 또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탄핵을 몰고 온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3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박근혜 정부 첫 규제 대책이에요. 규제를 풀어줬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서울은 2012년도가 바닥이었고요. 2013년도에 기억나시죠? 빚내서 집 사라.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줄게. 이걸 양도세 특례라고 하는데 그거는 양도세 특례가 나왔고요. 취득세도 인하해 줍니다. 영구 인하 1%로 영구 인하해주면서 제발 집 좀 사주세요. 지금 집값 떨어져서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난리도 아닙니다. 라는 시절인데 2013년 이후로 14년, 15년, 16년 거래량이 늘어나고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를 합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 이거예요. 진보가 잡으면 규제하고 보수가 잡으면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는 틀린 이론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기준선을 넘어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요. 더 올라간다, 더 강한 규제를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향 기준선 아래로 내려와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풉니다. 더 떨어진다? 더 많이 풉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인데 공교롭게도 진보가 잡을 때 집값이 좀 올랐고요. 보수가 잡았을 때 집값이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고 풀고의 문제였고 이게 사실은 정치 성향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가장 규제를 많이 푼 대통령이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왜?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망한다고 하면서 집값이 폭락하니까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줍니다. 금융시장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렇죠? 안 맞습니다. 규제를 가장 무섭게 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 88 올림픽 끝나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1기 신도시 포함해서 200만 원 공급 계획 나오고 무지막지한 규제, 토지 공개념도 그때 나오고 요즘 토지 공개념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주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지 공개념을 군사정부 시절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했다는 거죠.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즘 2년 보유, 2년 보유고 규제지역은 2년 거주, 2년 보유, 2년 거주면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는데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규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016년에 아무튼 박근혜 정부가 풀어주기만 했던 규제를 처음으로 묶는 규제 대책이 나오고요. 2024년에도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풀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대출 규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눈여겨봐야 될 거는 탄핵 이후의 흐름입니다. 2017년 3월에 헌재 결정이 나오고 4월에 조기 대선하고 5월에 취임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이 구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두 가지 지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지표는 2016년 당시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거래량이 11월부터 떨어지죠. 11.3 대책이 나오고 트럼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실은 9월, 10월만 하더라도 10,000건이 넘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는데 11월에 5,000건대로 떨어지고 점점 탄핵이 되면서 떨어져서 3,000건대까지 떨어집니다. 11,000, 12,000건대에서 3,000건대로 떨어지면 4분의 1 토막이 났죠. 거래량이 뚝 떨어집니다. 폭감합니다. 그래서 3월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4월, 5월부터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거래량도 폭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4개월 정도 12월에 탄핵이 되고 3월에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4개월 정도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사지 않고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뚝 떨어뜨리면 매수자들이 급매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집주인들이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지표를 하나 봐야겠죠. 실거래 가격, 매매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지수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91.8에서 91.2, 9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게 뭐냐?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거래량은 많이 떨어졌다는 데 이제 힌트입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실제로 급매로 집어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얼른 실제 거래된 내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에서 표본화된 지역이 이제 잠실입니다. 잠실.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뭐라 그럴까? 약간 그들만의 리그? 너무 잘났어. 너무 돈이 많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따지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100점, 문제가 쉽게 나와도 100점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게 표본에서 빼야 돼요. 어차피 100점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친구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좀 틀리고 쉽게 나오면 맞추는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표본인데,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잠실이에요. 잠실. 너무 잘나지도 않았고 너무 못나지도 않았고 강남 3구인데 3등이죠. 3등인데 강동구나 서울 다른 지역에서 누구나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꿈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실에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가 있죠. 뭐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트리지움, 뭐 레이크 팰리스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2008년, 2007년, 2008년도에 이 2만 세대 정도가 동시에 입주합니다. 표본이 굉장히 많죠. 아파트 한 개 가지고 우리가 표본을 잡을 수는 없는데 2만 세대 정도면 굉장히 공통된 표본이 있는데, 제가 거래량을 얼른 확인해 보니까 이 탄핵 구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구간에 눈에 띄게 변화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건 아닌데 가격이 뚝뚝 떨어지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냥 동이나 층에 따라서 뭐 11억, 11억 5천, 뭐 12억도 있고 뭐 10억 5천도 있고 이런 편차 정도 보여줍니다.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집주인들이 급매로 팔지 않았다. 다시 해석을 하면 집주인들이 급매로 팔 만큼의 공포가 지배되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4개월은 저라도 버티죠. 나의 전 재산을 굳이 4개월을 못 기다려서 파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그 당시에 헌재가 인정이 안 되고 인용이 안 되고 불인정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아니야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뭐 집회도 하고 난리도 나고 국정은 마비가 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아마 저는 집주인들도 급매로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025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불확실성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면 저는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제 두 가지 확률이 있는데, 헌재 결정이 나와서 탄핵이 인정이 된다면 조기 대선 하겠죠? 취임하겠죠? 아마 상반기 중에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자,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급매물로 팔까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 기억나잖아요. 집값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또 다수의 다주택자들이나 제 주변에는 차라리 그래, 이게 기회 아니냐, 차라리 집값 올라갈 수도 있다, 또 규제 대책들 남발하게 되면 집값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만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안개가 그치게 되죠. 그러면 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2026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2025년 하반기부터 반응을 할 겁니다.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 내려갈까요? 물가 내려가지 않죠? 그러면 분양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내리겠죠? 왜 내릴까요? 경제가 안 좋거든. 우리 지금 경제, 수출, 환율, 내수 모두 다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빨리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려가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경제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건 집값도 떨어집니다. 경제라는 판 위에서 이제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는데, 판이 깨져버리게 되면 부동산도 방법이 없죠. 우리 IMF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흔들리는데, 판이 깨지지는 않고 그냥 좀 어려워서 기울어진다, 좀 힘들다 정도 가지고 부동산이 그렇게 폭락을 하거나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반기 반등 가능성은 있다. 상저하거나 상저하중 정도 하반기는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변수가 있죠. 앞서서 뭐라 그랬나요? 헌재 결정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을 하면, 새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데 안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되지? 안 되면? 안 되면 또 막 여의도 가서 집회하고 국정은 마비되고 국회도 뭐 국정협조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난 혼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는 더 곤두박질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좀 부동산도 집주인들도 경제 곤두박질 치죠. 앞이 안 보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2차 하락 가능성,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낮지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좀 열어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확실성 하나 더 남았죠. 트럼프. 트럼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트럼프 걱정이 많아요.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은 날아다닙니다. 미국 주식, 코인. 요즘 제 주변에 보니까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국장 죽었다. 이제 미장으로 가자. 미국밖에 없다.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는데 사실 좀 걱정되죠. 우리가 지금 미국 큰형님, 돈 많은 큰형님 지금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주식을 사서 돈이 가서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으로 자금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은 내가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한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고금리 강달러에 대한 우려입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인데 트럼프의 중요한 정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관세 정책, 하나는 세금 감면 정책이 있는데 자,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최대 60%, 우방국 최대 20%. 야, 나는 우방국도 봐주지 않아. 캐나다 25% 때리니까 캐나다 총리 넘어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막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 막 이런 망발을 막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정신 세계가 좀 이상하나? 라고 하지만 미국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인기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될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정보하고 미국의 현지 정보는 좀 다릅니다. 현지 미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보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아니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뭐 우방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요즘 미국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인심이 좀 박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대선 기간에서도 우리 뭐 비슷하다. 해리스가 역전했다고 했을 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연히 이긴다. 알면서도 제가 비트코인을 못 샀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이게 부동산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생각 못하고 트럼프가 이긴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제가 투자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자, 그러면 관세 정책이라고 했죠. 실제로 관세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죠.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관세가 부과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금리 계속 내릴 수 있을까요? 미국도 경제가 좋지 않은데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 경제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건 경제 때문에 저는 당선이 됐다고 봅니다. 바이든이 물가를 못 잡았거든요. 국민들이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이게 인심이 후해지는데 살기가 힘들어지면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됐는데 트럼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트럼프는 재선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4년이 마지막 기회인데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심판을 받는데 관세를 부과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아마 중간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화당이 뭐 레드 스윕,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해서 힘이 세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말만 따라줄까요? 천만의 말씀. 전 공화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트럼프 말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저는 협상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즌1 경험했잖아요. 2016년에도 야 이게 뭐지?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큰일 났네. 주한미군 철수하면 나 어디로 가지? 이민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2017년에서 2020년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억도 안 나죠. 그러니까 잘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걱정을 하고 준비는 해야겠으나 대한민국이 망할 정도, 우리가 걱정하는 정도의 저는 불확실성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협상하자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무슨 유감이 있어서 한국을 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야 관세 부과할 건데 니들은 뭐 해줄 건데? 그러면 한국은 야 추가 분담금 그 주한미군 분담금 그거 좀 낮은 것 같아. 그거 좀 너희들 고려 좀 해줘봐. 그러면 좀 올려줘야겠죠.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5천억 1조 못 올려줘서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뭐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처음이 그거잖아요. 한국의 조선.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요구해야 되고 뭘 협상해야 될지를 이미 머릿속에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는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조선하고 주한미군 요거 좀 건드려서 미국이 이익을 좀 얻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협상을 한다면 저는 트럼프 불확실성은 의외로 1분기 길어도 2분기 상반기가 지나면 뭐 제거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가 오히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제거가 된다면 이 전제 조건으로는 저는 하반기에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누가 되더라도. 사실 앞서서 제가 정책의 메커니즘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보수든 진보든 규제를 하는 거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보수든 진보든 규제를 풉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도 이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 270만 원 공급 계획, 애당초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고 이제 공급 정책이 있고 세금과 대출
규제 정책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국회에서 이제 막힌 부분.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법은 사실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되면 오히려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내가 국정의 책임자가 된다면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초과이익 환수가 문제라고 하면 계속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지지자들을 위한다면 이제 뭐 지지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국정의 책임자가 지지자들만의 눈치를 가지고 저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초과이익 환수가 풀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정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우리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하겠다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했는데 폐지가 안 됐죠. 야당이 민주당이 반대로 안 됐는데 이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당이 잡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정책이고 이게 약간 신념에 가까운 왜 시세가 있는데 공시가격을 낮게 해서 부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냐라는 그런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보유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는 방법은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는 방법, 세율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현실화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현실화 때문에 공시가격이 막 미친 듯이 20%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인데 세율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까지 올리고 세율을 중과세하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집값이 막 그렇게 폭등하지 않는데 집값이란 건 굉장히 무섭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이걸 잘못 건드려 버리게 되면 경제에 영향을 줘요. 내수 경제에 영향을 줘서 내가 국정의 책임자인데 경제가 안 좋아진다? 민심이 안 좋아진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정의 책임자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 집값 흐름은 시냇물 흘러가듯이 그냥 아유 됐고 잔잔하게. 그래서 대책 발표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대책 발표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나 많이 올랐거나요.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민심이 안 좋아져요. 집값 올라가면 막 사실 이게 우리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집값 올라가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조세 저항이 엄청납니다. 표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집값 내려가도 문제죠. 세수도 안 들어오게 되고 내수 경제 엉망이고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까지 떨어지게 되면 경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무조건 부양해야 됩니다. 최악의 두 가지 경우를 빼버리면 그냥 시냇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주면 가장 좋은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 흘러가기를 바라는데 우리 경제, 부동산이 또 마음처럼 이렇게 시냇물처럼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시절은 유일하게 김영삼 정부 시절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대책이 안 나온다는 얘기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었다. 그때는 왜 안정이었을까요? 노태 정부 시절에 일기 신도시 포함 200만 원 공급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붓고요. 규제를 엄청나게 합니다. 집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죠. 200만 원가 쏟아지는데 그래서 안정적이었는데 안정적이다 보니까 다음이 안 나왔죠. 시즌2. 공급을 꾸준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금융실명제, 뭐 실명제 정도 하다가 이제 IMF 외환 위기를 맞죠.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풀어주다 보니 이제 올라갈 때가 되니까 집값이 노무현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으니까 집값 올라가니까 또 규제하게 되고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정책의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는다. 공시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종부세는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규제 정책의 이제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거를 이제 다시 복귀를 좀 해보면 종부세는 올렸는데 양도세도 올렸어요. 거래세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를 다 올립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보유세는 이제 그거죠. 야, 세금 부과할 테니까 너 가지고 있지 마.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 너 힘들다. 빨리 팔아야 돼. 라는 게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의 취지였는데 양도세도 올려요. 양도세 중과세. 그러면 이제 제가 다주택 입장에는 어떨까? 야, 이거 보유세 부담되는데 팔아야겠다.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는데 규제 지역에 3주택 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억이 남았는데 8억을 국가에 내고 내가 2억 가지고 가는데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기자한테도 물어보고 제 주변 사람한테 열이면 열, 100이면 100명한테 물어보면 10억 남았는데 국가에 8억 주고 너 2억 가지고 가라고 하면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 소용없습니다. 진보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애국자가 아니거든. 그런 애국자
아니거든. 그냥 여의도는 나갈 수는 있어도 절대 돈을 국가에 80%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 매물 잠긴 현상이 생깁니다. 안 팔아버립니다. 버팁니다. 그래, 정권 바뀌면 어째 되겠지. 니들이 언제까지 버틸 거야. 나는 세금 내더라도 버틸 거야. 버텼잖아요. 결국에는 규제가 풀리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올린다면 저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요. 보유세를 올리는데 양도세를 중과세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의외로 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시장에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급정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급정책을 하는데, 공급정책은 크게 이제 세 가지죠. 3기 신도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 수도권 지역에. 세 번째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비를 하겠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대로 합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급이 부족했거든요. 집값 올라가는 게 공급이 부족해 라고 해서 3기 신도시도 발표하고 그린벨트도 풀다고 했는데, 그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반대해서 그린벨트는 잘 못 풀었습니다만 공급한다고 했고, 윤석열 정부도 공급이 부족해. 그래, 서울은 공급 부족해. 안정시키려면 꾸준히 해야 돼. 3기 신도시 꾸준히 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누가 만들었나요? 여당 야당 합의해서 만들었어요.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공통 공약 사항이 이겁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하겠다. 둘이 서로 뺏긴 것 같다.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좀 하지 않았을까. 왜? 정책이 굉장히 비슷하거든. 철도 지하 둘이 똑같고요. 1기 신도시 재건축 똑같고, 정책이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 270만 원, 얘가 250만 원 되니까 지도 270만 원, 나도 270만 원. 어차피 못 지킬 거 그냥 질러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공급 안 할 수 있을까요? 서울은 공급은 안 하면 더 문제죠. 사실 공급을 해도 부족해요. 사실 서울은 수요가 너무 많은 지역. 사실 공급이 부족하기보다는 수요 과잉 지역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저도 이제 고향이 지방인데 명절 때 되면 고속도로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사니까 서울 집값이 안 오르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그나마 공급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3기 신도시 당연히 하고요. 토지 보상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한 군데 빼고 아마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린벨트 안 할까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논리죠. 안 하는 논리는 굳이 내가 윤석열 정부에서 하던 그린벨트를 왜 해야 돼? 기님만 표 그린벨트를 풀어서 기님만 정책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는요, 국토부에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 똑같습니다. 그냥 같은 사람, 같은 팀들이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린벨트를 새롭게 발굴한다? 지금 좋은데 발굴했는데 이번에 5만 호 공급되는 서울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좋은데요. 왜 좋으냐면 지작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수월하고요.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를 발굴했는데, 야, 그거 하지 말고 기님한 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굳이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린벨트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안 하면 뭐 할 건데? 해야죠.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 1기 신도시가 3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3인 가족만 해도 한 100만 호 정도, 100만 명. 굳이 내가 안 해서 이 100만 표를 날릴 필요가 왜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해보면,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기 신도시 하는데 이제 방식은 달라지죠.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공공주도로 LH나 뭐 SH나 경기도 GH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신탁을 받든지 어떤 그 소유권을 뭐 수용을 하든지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찾을 것 같고요. 선도지구도 더 많이 지정하고 이주단지 만들어서 속도를 높이는 데 오히려 집중을 하지 안 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급 정책은 간다. 그냥 방식이 좀 달라질 뿐이지 오히려 더 빨리 하는데 집중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누가 되더라도 똑같잖아요. 제가 돼도 공급 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돼도 집값이 안정됐는데 규제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부양 안 할 정부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됐는데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더 빨리 풉니다. 왜? 국회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 떨어지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보다 더 빨리 풀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에 따라서 개인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데가 되면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누가 되더라도 저는 부동산 정책은 비슷하다.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